여러분 경제력이 있고 생존력이 있어요. 같은 말일까요? 경제력과 생존력. 경제력은 뭐야?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월급을 되게 많이 받아. 그 친구 경제력이 좀 있어. 이 경제력 있죠. 이분이 나중에 퇴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뭐하지? 70세까지는 좀 경제활동 하라 그러던데. 이분 생존력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젊은 시절부터 나는 월급은 적게, 경제력이 좀 약하죠. 근데 이분은 막 다른 경험도 하고 막 엔잡도 이런 분들은 어디다 내놔도 일을 잘합니다. 이런 게 생존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경제력도 물론 중요한데 생존력도 좀 필요하다. 잠이 오나? 잠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해 준다고 하는데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머니 트레이너 돈줄남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경제 고민들 한번 부숴 보시죠.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26살, 입사 1년차 사회초년생입니다. 자취를 시작한 뒤로 월급이 통장을 스치기만 하네요. 월급이 240만 원인데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카드값 빠져나가면 잔고가 순식간에 0원에 가까워집니다. 아, 이제 진짜 돈을 벌고 있구나 느끼기도 전에 다 어디로 샜지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가계부부터 써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깔아봤는데 수입, 고정비, 변동비,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하루는 꼼꼼히 써봤는데 다음 날은 깜빡하고 안 쓰고 그러다 보니 금방 흐지부지되고 말아요. 저 같은 사회초년생은 가계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뭐부터 적고 뭘 체크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네. 240만 원 월급 사회초년생. 제가 이거 잘 아는데 연봉 3,300입니다. 네. 딱 네, 떨어지는군요. 저희 직원이 이 정도기 때문에 3,300인데 차인 지급액으로 네, 4대 보험 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240만 원 얼마 나오더라고요. 네. 적죠. 당연히 인제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거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는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보장이 된다면 많든 적든 그 소득 다 써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월급이라는 건 유한하고 음. 한 400번 받으면 운 좋은 사람이 한 400번 받으면 끝나요. 음. 그 뭐 한 10년 근무한 분들은 그럼 120번 받았으니까 280번 남은 거고 네. 이번 달에 받으면 279 번으로 남는 월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적더라도 일단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이분도 아마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40만 원을 딱 받아요. 그럼 240만 원? 내가 정말 쓸 게 많지만 그래도 뭐 경제적 본능 이 돈줄남 그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회초년생 때는 한 40-50%는 무조건 저축해야 된다고 하던데 좋아. 마음을 딱 먹고 120 정도는 그냥 확 저축하자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왜 안 되느냐? 120을 적금을 확 넣으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가 잠깐만. 다음 달에 부모님 환갑 음. 있는데 그때 돈을 많이 쓰겠구나. 그다음에 연말에 친구들하고 일본을 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돈을 또 많이 쓰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120을 확 그냥 이렇게 저축에 질러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말이죠. 요 저연차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우리가 보통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뭐 한 200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150 밖에 안 나왔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우리가 250만 원이라고 그래서 250을 12 달로 주는 게 아니라 기본 봉급 주고 또 보너스 나오는 달 보너스 주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복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막 흩어져서 나오니까 이게 뭔가 내가 다 더해서 n분의 1을 해 보면 m으로 나눠 월로 나눠 보면은 250 들어온 게 맞는데 네. 돈이 이렇게 흩어져 나오니까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가계부 얘기도 했는데 가계부 이전에 먼저 이걸 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내가 왜 240 딱 받았는데 120 딱 저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음 달에 부모님 환갑, 연말에 여행 이런 지출들이 머릿속을 생각하면서 120을 괜히 적금했다가 깨면은 은행한테 미안하다. 은행한테 너무 예의가 아니다 이거는. 뭐 그래 음. 가지고 안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 이벤트, 여행 이런 게 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계절 지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먹은 만큼 저축을 못 하느냐? 바로 계절 지출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계절 지출을 따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월급 딱 받으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40이에요. 네. 그럼 240인 사람이 1년 동안 써야 될 계절 지출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100% 음. 240 넘으면 안 됩니다. 네. 240만 원 안에서 여행 가고 이벤트 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계절 지출. 그러면 240만 원을 1 년에 딱 통장에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통장에 넣어야 됩니까? 20만 원. 네. 그러니까 월급 딱 받으면 240만 원 중에 20만 원은 계절 지출 통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가계부보다 통장을 통장을 먼저 네. 나누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계부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제 240 받아서 20만 원이 계절 지출 통장으로 보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남는 돈이 220이죠. 네. 그러면 진짜 마음 먹은 대로 120을 저축을 일단 해라. 음. 이 세상에 저축을 한 사람과 저축을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저축하고 돈을 썼느냐? 아니면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하려고 했느냐? 음. 이분도 인제 마찬가지로 돈을 써 보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해 보자. 그러면 항상 돈은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을 저축하면 이제 100만 원이 남죠. 네. 자, 그럼 100만 원을 나한테 남겨서 내가 나한테 1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주고 100만 원으로 한번 살아보기 챌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이번 달 살아남아 보기 챌린지를 하는데 그 챌린지에 도움을 주는 게 가계부인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를 쓴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돈이 월급날 들어왔을 때 120이 먼저 저축이 빠지고 20만 원은 계절 지출 대비하는 통장으로 넣고 남는 100만 원을 딱 내가 받은 다음에 이 100만 원으로 이번 달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할 때 나의 지출의 속도를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가계부가 되는 거다. 이게 곧바로 월급 받고 이 전체 비용을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 거네요. 사전 작업이 일단 필요한 거죠.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만 원 계절 지출 통장에 넣고 120만 원을 적금을 딱 하고 내가 가계부를 쓰는 총액은 한 달에 100만 원이다. 그렇죠. 네. 100만 원이면은 내가 그러니까 가계부를 매일 적는데 솔직히 저도 적는데 다이어리에다가 네. 1분? 뭐 오늘 내가 뭐 돈 쓴 거 중에 뭐 쓴 거 있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뭐 얼마 안 걸리거든요. 뭐 네. 대단히 거창하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5일쯤 딱 지나서 인제 한번 결산을 하는 거야. 음. 딱 앉아 갖고 잠깐만 지금 얼마 썼지? 내가 만약에 체크카드를 쓴다면은 잔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쓴다면 잘 헷갈리니까 네. 내가 적어 놨던 가계부를 보고 딱 보니까 내가 100만 원으로 이번 달 챌린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보름이 지난 이 시점에 65만 원을 썼네. 그러면 뭔가 속도가 지금 100만 원 중에 65%를 썼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 남은 2주는 조금 아껴 좀 써야겠다. 아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게 돼야지 펑크가 안 나는 거죠. 음. 펑크가 안 나야 120이라는 적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펑크가 나게 되면 적금을 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분 같은 경우는 가계부를 적기 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통장 시스템, 월급 통장에서 저축 빠지고 계절 지출 통장으로 돈 보내고 또 다른 통장에다가 자기가 본인한테 생활비를 줘라. 음. 요렇게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이 요즘엔 막 가계부 앱 같은 것도 되게 맞아요. 많고 아니면 그냥 우리 작가님도 늘 내시지만 네네. 가계부 책이 있잖아요. 2026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네. 2026년도에도 가계부가 나왔는데 저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쓰는 걸 권해요. 손으로. 왜냐하면 이제 앱도 좋지만은 쓰는 거를 권해.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다이어리 쓰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 일지를 쓰시는 분도 있고 다이어리는 이 온라인 말고 또 하나씩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좀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게 쓰는 습관이 돼야만
돼야만 이게 사실 앱도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음. 그렇게 말씀. 앱은 보면은 제가 막 쓴다기보다는 카드 내역, 지출 내역 이런 것들로 자기가 다 막 계산해 주는 그런 맞아요. 형식이어서 사실은 제가 확인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알아서 네가 잘하고 있겠지 정리를 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손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뭐 내가 다이어리에다 정리를 잘 못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가계부를 사가지고 쓰는 것도 좋다. 우리 맞습니다. 김쌤의 가계부도 나왔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요즘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이분이 음. 생활을 하셔야 네, 되는데 그렇죠. 사실 뭐 월세가 안 나와서 제가 뭐 계산을 못 하겠지만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나온다 싶으면 이제 50만 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50만 원 주는데 제가 경제적 본능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거 비용은 본인 소득의 15%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15%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5만 원, 음. 40만 원이 넘어가면은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예요. 네. 근데 30만 원, 4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니 30만 원, 40만 원으로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하냐. 이사를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24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최근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값을 키워야죠. 아, 돈을 더 240 벌어야 된다. 15% 미만으로 주거 비용을 떨어 그럼 나 240인데 그럼 어떻게 돈을 더 버냐.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매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엔잡하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엔잡이 생계형 엔잡으로 막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 젊은 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력이 있고 생존력이 있어요. 같은 말일까요? 경제력과 생존력. 아닐 것 같아요. 좀 다른 말이에요. 네. 경제력은 뭐야?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되게 많이 받아. 그 친구 경제력이 좀 있어. 이 경제력이 있죠. 근데 나는 정말 굉장히 조그만 회사 들어가서 월급이 너무 작아. 근데 내가 한번 사회 경험상 대리운전도 한번 해보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보고 막 택배도 한번 주말에 누구 도와주고 해보고 이분이 나중에 퇴직을 했다. 대기업을 편안하게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이분은 경제력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나 뭐 하지? 70세까지는 좀 경제 활동 하라 그러던데. 이분 생존력이 없어요. 생각보다 좀 유약해. 예. 경제력은 있으나 생존력이 떨어져. 할 수 있는 일이 적죠. 적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젊은 시절부터 나는 월급은 적게 경제력이 좀 약하죠. 근데 이분은 막 다른 경험도 하고 막 엔잡도 이런 분들은요. 어디다 내놔도 일을 잘합니다. 이런 게 생존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경제력 물론 중요한데 생존력도 좀 필요하다. 240만 원 소득, 사회 초년생이고 적응하느라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뭐 많은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진짜 월세가 3, 40이다. 근데 솔직히 240만 원 소득인데 월세 하루 한 3, 4, 50 나가면 잠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누워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다. 이게 사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물리적으로 엔잡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50만 원 나간다. 네. 그럼 나 5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축은 120 못 하는 거죠. 그럼 그건 그걸 어쩔 수 또 없어요. 깨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축 금액 자체를 내 소득의 50% 저축을 못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내 소득의 50% 저축을 못 하고 생활하면 되죠. 근데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난 1년에 100만 원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저축 못 한다. 잠이 오나? 잠 안 올 것 같은데. 잘 옵니다, 생각. 잘 와요? 예. 예, 또 뭐 그렇죠. 현실 부정. 근데 근데 하여튼 네. 뭐 제가 얘기하면서 마음이 상하셨을 수는 있는데 약간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하고 가계부를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엔잡을 꼭 생계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 경험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주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엔잡을 좀 도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모를 키웠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그렇죠? 오늘 좀 들어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240만 원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빡빡한 현실이라 맞아요. 이직 준비를 좀 하셨으면 이분이 좋겠어요. 만약에 공무원이라 그러면 겸직 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겸직 금지니까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도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의 현실 임금 높여줘야 된다. 이거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이 뭐 월급을 많이 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인 건 너무 많거든요. 진짜 이거 관계자 여러분들 빨리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된다. 그래요. 일을 좀 더 하더라도 그렇죠. 월급은 좀 현실성 현실성 있게끔 있게 가는 게 올려줘야 됩니다.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 본인 노후 준비를 거의 못 하셨거든요. 얼마 전 퇴직금은 1억 7천만 원 받으셨는데 엄마는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하니까 묻어두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예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배당주에 투자해 엄마에게 매년 배당금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배당률 높은 종목은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안정적인 배당을 고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배당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의 노후를 또 걱정해주는 착한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이제 정년퇴직 어머님이 네. 1억 7천만 원 정도 퇴직금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어머님은 은행에 넣어두자 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IRP 같은 걸로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금리형이나 또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어머님이 은행에 넣어두자라고 말한 걸 보면 어머님은 당장은 퇴직을 하셔도 막 그 돈을 깨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 이건 수준은 또 아니신 아닌 것 것 같다.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투자는 좀 해야 되는데 은행에 넣어둔다. 물론 뭐 당연히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예금을 당연히 신뢰하고 또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인도 잘 이걸 몰라 경험이. 네. 근데 본인도 잘 모르는데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는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머니한테 시키려고 한다. 본인도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이거를 과연 할 거냐? 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투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본인 성향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머님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 성향이 어쨌든 배당주라 그래도 주식은 주식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 주식에 보면은 매운맛 그냥 보통 맛 좀 순한 맛 있잖아요. 매운맛 나스닥 음. 맵죠. 네. 네, 굉장히 올라갈 땐 세게 올라가고 떨어질 땐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음. S&P 500 뭐 이런 게 좀 보통 맛이라 그럴까? 순한 맛이 배당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변동성이 적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네. 이거를 무조건 부모님한테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 음. 같이 좀 공부를 어머니랑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아 그렇구나. 할 만하겠는데? 괜찮겠어. 1억 7천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해 보고 싶어." 요렇게 될 때까지는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 인제 같이 엄마랑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이분이 또 이런 질문했어요. "배당이 높을수록 뭐 손실이 나는 위험하다.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 배당주는 그 경제적 본능 시간에 워낙 많이 얘기해서 아마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보통 배당주라는 거는 뭐 미국에 인제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네. ETF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배당 그러면 일단 미국인데 미국의 배당 성장주들의 이제 순위 높은 거 물론 과거 거긴 하지만 이렇게 높게 보면은 뭐 가장 높은 건 뭐 9%도 있고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슈드도 한 4%대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언뜻 보면은 '야 이거 뭐 요즘 예금 금리 2%인데 괜찮은데?'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인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금은 원금이 보전이 되지만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뭐 그 금액이야 뭐 계속 준다고 하지만은 주가가 빠져버리면 원금이 손실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머님의 이 퇴직금의 전부가 아닌 아주 일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주의해야 되는 게 어머님이 이제 65세는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65세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분만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음. 대한민국의 이 보편적 복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하위 70%한테 줍니다. 음. 그럼 여러분 딱 들어보면 느낌 오죠? 내가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중에 내 상위 30% 안에만 안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냐면 1 인당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은 주는 거예요. 네. 내가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요즘은 뭐 65세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한데 하여튼 그러면 228만 원보다 소득이 낮다 그러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적지 않아요. 34만 원 정도 된단 네,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소득뿐만 아니라 집도 또 배당, 이자 이런 소득도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한 것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어머님이 인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 뭐 배당을 또 많이 받으면은 이것도 기초연금도 못 음음. 받고 또 뭐 건강보험료도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질문하셨는데 상당히 그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생각이라는 음음. 생각은 아 좀 들고요. 왜냐면 어머님이 65세 이상이 되면 뭐 기초연금도 받으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신 걸로 봐서는 국민연금도 아마 그렇죠. 65 세부터 국민연금도 나올 있죠. 거거든요. 예예. 이제 그런 이제 전체 소득을 다 더하다 맞아요. 보면 국민연금도 228만 원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받고 또 뭐 받고 뭐 생기고 이러면 220만 원 싹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바로 안 나와 버리는 음. 거니까 괜히 뭐 1년에 4% 5% 수익률 먹으려다가 한 달에 34만 원이 나오면 1년에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이거가 음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이 세상에 뭐 주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어떤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과거보다는 주식의 변동률은 조금 낮아졌다고 봅니다. 왜 음. 그러냐면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배당주, 미국의 배당주들을 주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냐면 주로 다우존스에 있는 음. 그러니까 뭐 기술주라든지 뭐 AI 기반한 4차 산업의 주식이라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산업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비누, 세제, 소비재 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 화학 뭐 이런 기본 우리 생활 이런 거는 물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은 없어서 주가가 막 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배당을 밀리거나 안 주거나 할 리는 없는 회사다. 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님한테는 어느 정도 맞는 컨셉인 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를 이런 배당 성장주 ETF 같은 데 투자하시는 거를 어머님한테 잘 이제 설명을 음. 하고 어머님도 이걸 이해하고 했을 때는 '일부 좀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어느 정도 해 보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은 1억 7천 정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 예금해 놓자."라고 얘기를 하면 음. 저는 이제 거기서 뭐가 신경 쓰이냐면 예금자 보호법상 뭐 예. 은행이 망할 일은 그렇죠, 그렇죠, 없겠지만 그렇죠. 일단 1억 까지는 요즘 되니까 나머지 금액 한 7천 정도로 운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음. 근데 좀 안정적인 걸로 이런 그렇죠. 배당주 높은 거나 아니면 음. 뭐 ETF, S&P 500 뭐 요런 네네. 식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네네.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배당을 주는 그 ETF도 나스닥을 사서 배당을 받 나스닥은 사실 배당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음. S&P 500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슈드처럼 네. SCHD처럼 그냥 아예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100개 기업만 뽑아서 또 음. 만든 ETF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의 투자 성향은 뭐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은 절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굳이 한다면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의 주식을 편입을 해서 배당을 받아내는 주식보다는 그냥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미국의 배당주만 모아 놓은 ETF를 하는 게 낫다. 음.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막 8% 9%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네. 뭐 4% 5%지만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변동성은 많이 떨어지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종합소득에 또 따로 신고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최대로 봤을 때 퇴직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를 음음. 어머님에게 설명을 드려서 네.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 배당주 고를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어떤 것들이 네. 있어요? 사실 우리가 ETF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의 배당주에 투자하는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그걸 추종하는 ETF를 한다면 뭐 그렇게 굳이 고르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 개의 상품들을 공부하실 때 보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배당의 지속성이죠. 음. 배당의 지속성이라는 건 과연 이 회사가 몇 년간 이 정도 수준의 배당을 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장률이죠. 배당 성장률을 두 번째로 보는데 배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줬느냐도 중요하지만 배당이 줄지 않고 얼마나 지속되고 또 배당 금액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음. 요런 것도 한번 체크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배당 성향이라 그래서 그 회사가 순이익을 얻은 거에 과연 몇 퍼센트를 배당을 하고 있느냐. 음. 그러니까 배당 금액은 계속 쪼금씩 올라는 가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수익 난 거에 비해서는 배당 성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그거는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정책의 문제나 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뭐 신규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새로운 네. 투자가 생겨서 이제 배당 성향을 낮춘다든지 이럴 수 있기 음.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만 고려를 하시고 ETF에서 골라서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투자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주식은 늘 원금 손실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네. 거, 뭐 이제 그 뭐 경제적 본능에서 그랬대라고 하니까 난 모르겠지만 엄마가 경제적 본능에서 얘기했으니까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100% 이해하고 투자의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배당주에도 막 지금 얘기하신 ETF도 있는데 막 그런 어려운 이름들도 있잖아요. 음. 커버드 콜 ETF 막 커버드 이런 콜. 거. 네, 맨날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옵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에 이제 콜 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먹고 네. 뭐 상승이 조금 계속 가게 됐을 때는 사실은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커버드 콜이 이렇게 옵션으로 붙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주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커버드 콜 상품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저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음. 어쨌든 이 ETF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개별 종목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낮추더라도 변동성을 방어하겠다라는 사람들이니까 커버드 네. 콜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커버드 콜이 붙어 있다고 해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면 뭐 커버드 콜 뭐 또 안 좋아요. 그다음에 뭐 커버드 콜 좋아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논쟁에 불과한 거고 그런 것들은 뭐 어머님한테 설명을 해서 어머님이 그걸 100%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어머님의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리고 근데 1억 7천이면 어머님이 노후 자금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렇죠. 없으신 건 네. 아니고 만약에 또 집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주택연금을 하실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고 이제부터는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아마 퇴직을 하셨다 그래도 막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사부작 움직이시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소득 활동을 하시면서 하면은 충분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시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효자인 또 아드님도 있고 하니까 네. 훌륭하다라는 아드님이 말씀. 손대지 마시고 네. 어머님께 좀 요러요러한 상품들이 있는데 결정은 엄마가 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아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한 반절 정도가 최대. 로 보시는 거죠. 이제 어머님의 투자 성향에 너무 반하는 쪽으로는 하지 마셔라. 아우 답답해 엄마는 진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의 투자 성향대로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자님도 어차피 이렇게 한번 보내신 김에 배당주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해보시고 네. 어떤 게 맞는지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